안 보여주고요. 이거 시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나요? 네. 시작해주세요. 오늘 클린 코딩 스터디 발표를 맡게 된 구바 프론트엔드 개발자 조현수라고 합니다. 와. 오늘 1장 깨끗한 코드 부분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나쁜 코드로 고생한 경험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나쁜 코드로 고생을 하게 되냐? 이유를 찾아보면은 제대로 짤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서 코드를 다듬느라 시간을 보냈다가 상사한테 욕먹을까봐 지겨워서 빨리 끝내려고 혹은 다른 업무가 너무 많아서 밀린 업무로 넘어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나쁜 코드가 발생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또 안 돌아가는 프로그램보다 돌아가는 쓰레기가 좋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게 되고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정리해야겠다고 다짐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르블랑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나중엔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쁜 코드로 치르는 대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쁜 코드를 짜게 되면은 그걸 복구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고 그 복구를 하기 위해서 인력을 또 추가로 투입을 하게 되는데 새 인력은 시스템 설계에 대한 조회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쁜 코드를 또 많이 양산을 하게 되고 이게 수능고리가 이어져서 결국에는 생산성이 0에 수렴하게 됩니다. 또한 아예 그러면 갈아엎어보자 해가지고 관리층의 재설계를 요구를 하게 되면은 새로운 타이거 팀이 구성이 될 텐데 또 나머지는 기존 서비스를 유지보수하는 데 힘을 쓰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타이거 팀은 새로운 시스템도 제작을 하게 돼야 되고 기존의 유지보수 하던 것까지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을 따라잡을 쯤이면 초창기 타이거 멤버들은 모두 팀을 떠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팀원들이 새 시스템을 설계하자고 다시 나서게 됩니다. 이게 또 반복이 되다 보면은 결국에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프로그래머들은 다들 나쁜 코드가 업무 속도를 늦춘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기한을 맞추려면 나쁜 코드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느껴지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말이 틀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쁜 코드를 양산하려면 결국에는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가는 유일한 방법은 언제나 코드를 최대한 깨끗하게 유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이게 빨리 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깨끗한 코드란 무엇일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쉽습니다. 깨끗한 코드를 구현하는 행위는 그림을 그리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 그림 보시면 다들 잘 그린 그림, 못 그린 그림 구분이 바로바로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깨끗한 코드를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유명한 개발자들이 말하는 깨끗한 코드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아하고 효율적인 코드다. 논리가 간단하고 유동성이 없고 오류는 철저히 한 코드다. 라고 말을 하고 다들 아시다시피 단순하고 직접적이다. 그냥 잘 쓴 문장처럼 읽혀야 하고 코드는 절대 설계자의 의도를 숨기지 않아야 하고 명쾌한 추상화, 단순한 제어문으로 가득한 게 깨끗한 코드다라고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분들의 말을 인용하자면 깨끗한 코드를 봤을 때는 언제나 누군가 주의 깊게 짰다는 느낌을 줬다는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고치려고 살펴봐도 딱히 힘들 곳이 없는 코드, 그리고 작성자가 이미 모든 상황을 고려한 코드를 깨끗한 코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여야 하고 중복이 없어야 하고 시스템 내 모든 설계 아이디어를 표현해야 하고 폴리스, 메서드, 함수 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깨끗한 코드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많은 개발자들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총 4가지로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첫째는 중복을 피하라,
둘째는 생기능만 수행하라. 셋째는 제대로 표현해라. 네 번째는 작게 추상화하라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뒤에서 아마 자세하게 설명이 이루어질 거예요. 네. 앞으로 다음 스터디에서 깨끗한 코드를 직접 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하시면서 어려웠던 거나 질문 있으신가요? 하시면서 어려웠던 건 딱히 없고 그냥 좀 찔리는 말이 많이 들어가지고 방송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 항상 그 그래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코드 양이 점점 많아질수록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 그걸 진짜 실생활에서 많이 겪었고, 그래서 최대한 코드를 깔끔하게 짜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맞는데 아까 책을 보니까 1980년대에 어떤 회사가 코드가 너무 엉망이어서 그걸 계속 수정하려다가 인력을 투입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회사가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끗한 코드를 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 리디북스 이런 데서 CTO 바뀌고 이런 거 처음부터 다 짜거든요. 아, 그래요? CTO 바뀌면 이제 전에 했던 사람이 했던 거 마음에 안 든다고 새로 짜자고 하는 거예요. 새로 짜버리면 또 그 사람이 이상하게 짜, 또 이상한 코드 나오고, 그럼 이제 또 CTO 바뀌면 또 새로 짜자고 하고. 리디가 원래 파이썬이었는데 다 노드로 바꿨거든요. 미디어? 리디북스. 아, 리디북스? 한 1년 전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많이들 고생하시더라고요. 코드 유지에서 이제. 그렇게 또 바꾸면 또 에러가 또 터지고 그럴 텐데. 근데 뭐 그 CTO 입장에서는 본인은 짠 코드들은 잘 돌아갈 거다라는 믿음도 있고, 전에 걸 유지해 계속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걸 짜는 게 좀 더 낫겠다 판단한 거죠. 자,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 단어는? 별 내용이 없었어요. 네. 네, 제가 맡은 챕터는 그 네이밍에 관한 챕터입니다. 어떻게 이제 함수나 클래스나 변수명을 이제 네이밍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함수명을 통하여 이제 의도를 분명히 밝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도가 드러난 이름을 사용하면 이제 코드에 대한 이해와 이제 변경이 쉬워집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발할 때도 제가 지적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처음에 그 모든 사인드 URL을 받아오는 함수에다가 getSigned URL이라는 함수를 썼었는데, 이게 이제 코드가 길어지고 또 이제 signed URL의 사용 목적이 다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읽기가 많이 힘들었고, 또 해당 함수를 찾아가서 리팩토리 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et download URL, get upload URL, get image URL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더니 좀 그나마 좀 코드를 읽기가 이해하기가 더 편해졌습니다. 또 이제 코드에 대한 함축성을 또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if x index 0는 4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if문이 있는데, 그 저희가 코드를 짤 때 이렇게 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학부생 같은 경우에는 암묵적으로 4에 대한 의미가 뭔지 서로 다 아니까 그냥 4로 딱 박아놓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은데, 저희 같이 이제 담당자가 계속 바뀌거나 사람이 계속 바뀌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 4에 대한 의미가 잊혀지거나 아니면은 뭐 아예 모르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그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게 뭐지? 또 코드를 찾아보고 하는 게 다 비용적인 그런 코스트가 드는 거잖아요. 시간적인 코스트가. 그래서 이걸 컨스트화, 상수화를 해서 합당한 네이밍을 짓는다면 아무래도 코드를 이해하기가 더 편해질 것입니다. 또 이제 그릇된 정보를 피하라는 것인데요. 이것도 앞서 말한 거와 또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그 잘못된 네이밍을 짓지 마라,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세부적으로 설명이 나와요.
근데 발음하기 쉬운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도 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할 때 발음하기가 어려운 그 표현이거나 흔히 사용되지 않은 표현을 변수명이나 이렇게 사용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가적으로 더 필요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은 최대한 피하라고 했습니다. 또 이제 검색하기 쉬운 이름을 사용하라 더 중요한데요. 저희가 그 코드가 되게 길어지다 보면은 특정 위치나 특정 변수, 특정 함수로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쉽게 찾을 수 없는 이름, 예를 들어 밑에 적혀져 있죠. EAO B2. 저희가 1학년 때 제가 1학년 때 저렇게 변수명을 많이 짰었는데 저런 식으로 코드를 짜면은 나중에 저게 무슨 의미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잘 모르게 돼요. 그래서 옆에 왼쪽에 있는 거와 같이 맥스, 클래스, for 스튜던트 저런 식으로 함수명, 클래스명만 봐도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있고 또 찾기도 쉬운 그런 이제 색깔 있는 이름으로 정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또 부가적으로 그 이름의 길이는 그 범위의 크기에 비례해야 한다고 적혀져 있는데 이 범위의 크기가 뭐냐면은 그 코드가 사용이 되는 그 변수가 사용이 되는 범위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짧은 포문의 같은 경우 특히 위에 있는 그 루프를 의미하는 친구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그 변수명을 디테일하게 적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자신만 아는 이름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팀원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이름, 그 흔히 컨벤션이라 하죠. 그 컨벤션을 잘 지켜가면서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자바의 같은 경우에는 그 자바 빈이라고 네이밍에 대한 표준이 따로 있나 봐요. 그래서 접근자, get, 변경자 set, 조건자 is. 여기서 조건자는 이제 불리언이죠. is usual, is exist 같은 걸 의미합니다. 네, 한 개념에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 제가 지금 짜고 있는 프로젝트에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오는 그런 함수는 다 get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get이 아닌 뭐 fetch, find, retrieve 저런 식으로 코드를 짰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의미로 저 함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모르겠죠. 아무래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혼란이 오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한 단어만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또 이제 의미 있는 맥락을 추가하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은 저희가 이름만으로도 그 충분히 함수나 그 변수의 역할을 특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단어 자체가 되게 중의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변수를 네이밍을 할 때 전체적인 그 코드의 맥락을 통하여 해당 변수나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예시인데요. first name, last name, street, house number, city, 집 코드 이런 게 아시다시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주소에 관한 단어들이잖아요. 저런 식으로 테마를 정해서 변수명을 정하는 것도 되게 좋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클래스를 어드레스라는 이름으로 짓는다면은 좀 더 확실하게 의미가 이해가 되겠죠. 네, 이제 끝입니다. 와.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저요. 네. 뭐 네. 발표에 대한 질문도 좋고 공부했던 거에 대한 질문도 좋고 느낀 점도 좋고. 느낀 점이요. 이게 자바 빈이라는 표준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걸 따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자바 언어를 쓰는 게 아니니까 따를 필요는 없는 거죠. 뭐 그렇겠죠. 근데 전 자바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자바에 있는 이제 뭐 JAR이라든지 이런 라이브러리 보면은 다 이런 식이에요. 라이브러리들이. 네.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정책이 돼 있어요. 근데 자바는 그게 정책이 돼 있는데 너는 네. 그렇게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호출할 때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아무래도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약속. 근데 왜 그렇게 약속돼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진짜 약간 그렇게 배웠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게 기본 그런 교과서적인 수학이 정적집 같은 느낌으로는 네. 제공이 되어 있는데 네. 왜 그렇게 쓰는지는 나와 있는 바가 없죠, 사실. 네. 또 느낀 바는 그 제가 여기 들어와서 코드 리뷰를 받았을 때 제일 많이 이제 그 받은 부분이 이제 변수명이나 함수명 짓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다 그 지적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솔직히 있었는데 이게 다 이번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잘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저 나중에 이거 뭐 하는 역할이에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다 시간이고 비용이어가지고 네. 이것들이 분명하게 보이게 해야 되는데 또 이제 네. 이름 잘 안 지으면 또 직접 함수 들어가서 무슨 역할 하는지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다 시간이니까. 또 이제 프로젝트가 길어지니까 네이밍이 직관적이지 않으니까 되게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또 찾기도 힘들고. 네. 본인도 까먹죠 나중에. 근데 본인 문제집도 이게 까먹죠. 지금 이렇게 함수명을 정해도 나중에는 또 프로젝트 커지면은 네. 저는 이제 그렇게 해봤으니까 그렇게 네. 막 큰 프로젝트를 혼자서 하게 되면은 네. 사실 이렇게 변수명이랑 함수명을 뭐 get 뭐 이런 식으로 정해도 나중에 다 까먹어요. 진짜 안 하던 부분을 네, 오랜만에 그렇게 건들게 네. 되면은 다 까먹게 되는데 그래서 대화형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대화형 대화형. 어떤 식으로? who by 막 이런 식으로. 누가 듣는가? 어, 사람이 알아듣기 쉬운 그런. 그냥 대화형. 네, 그냥 대화형. who by 그것도 괜찮은 컨텐츠 것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프로젝트에서 변경해야 될, 수정해야 될 부분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명에 대한 거나 아니면 필드명에 대한 게 케이스가 통일이 안 돼 있거든요. 스네이크 케이스로 할지 카멜 케이스로 할지도 문제고 서치 이런 식으로 이상한 족도가 붙어 있는 것들도 있고 이번에 지금 SQL 다룰 게 되게 많아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계속 불편함을 겪는 게 SQL은 이제 ID보다는 좀 자동 완성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언더바로 이름 지어졌는지 아니면 그냥 카멜 케이스로 지어졌는지 이런 거를 계속 열어보고 확인해야 되니까 이게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기회가 될 때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저희만의 컨벤션은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정해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아주 되게 큰 작업이잖아요. DB 테이블이나 콜룸명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왜냐하면 다 백엔드에 있는 그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프리즈마 같은 경우는 그 스크립트 바꾼다고 다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함수 명들이. 그렇죠. 네, 그렇죠. 한수는 딱 그거. 전격적으로 이렇게 정의관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긴 한데 순위가 사실 좀 많이 밀리는. 주석 처리를 이기는 건 없어. 그렇죠. 주석도 해야죠. 그러니까 설명. 네. 수업도 잘 살아야 돼. 지속 처리도 책 뒷부분에 있어요. 음, 12번, 13번. 좋은 주석이다. 네, 이건 또 이번에는 1, 2학년이라서 좀 쉬웠던 것 같은데 카멜 케이스, 파스칼 케이스 이런 건안 나왔나요? 이런 게 거기에 대해서는 안 나왔어요. 빨리 끝났는데 또 의미사항 있으실까요? 이거 했나요? 아직 안 봤어요. 마치고 끝이죠. 이게 내용이 너무 좁고 솔직히 좀 약간 아직까지는 챕터가 낮은 챕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겉만 헬된다는 느낌이 너무 강했어서 질문할 게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런 거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 공감되는 말들이어서 네. 그 첫 단원도 실질적인 게 안 나와서 그렇지 되게 본질적인 거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뭐 이중성을 적게 해야 된다. 일단은 그리고 생산성에 관한 내용도 그렇고 제 입장에서는 공감이 많이 되는 말들이었어요. 수업에 설명을 뒤에서 할 테니까 열심히 해봅시다. 네. 여기서 마칠게요. 네.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